더 블러, 빅 블러까지 말씀드렸고요. 플랫폼, 올드 플랫폼에서 뉴 플랫폼으로 오면서 이런 블러, 뭔가 이렇게 단순화되고 지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함축적으로 좀 단순화되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원래 이제 동영상이 있거든요. 요게 제이플라라는 유튜버예요. 가수. 다 알고 계시나요? 제이플라? 제이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 아마도 자기네 집 같은데 거기서 노래를 계속 이렇게 업로딩하고,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제이플라의 노래를 듣고 있죠. 요게 되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지금 현재 버전은 아니지만 2011년도에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고 2017년도에 하바나 커버가 계기가 되어져서 되게 구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으로 들었고, 당시에 조회수가 20억 조회 뷰, 그리고 추정 연수입이 한 60억, 지금 더 많거나 뭐 조금 적을 수도 있겠고, 이 정도의 그 인기를 자랑하는 유튜브 가수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미디어 블러인데, 요게 지금 두 가지 화면이 겹쳐져 갖고 이렇게 됩니다. 요 유튜브 로고 뒤에는 뭐냐, 어떤 화면이 있냐면 음반 시장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제작사, 음반사, 프로덕션, 뭐 음반 도매업, 소매업,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제 방송에 노출돼야 되고, 방송에 가면 방송국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되게 복잡한 구조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미디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요 유튜브 제이플라를 케이스를 보면 이런 구조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하나로 실제 그 가수와 오디언스, 컨슈머들이 그냥 바로 만나버리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시장들 자체가 불러 없어지는 거예요. 문대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문대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없어져요. 네. 제이플라? 아니요, 하이바나는 이제 원곡이고 제이플라라고 쳐요. 제이플라, FLA 플라, 제이플라. 네. 제이플라. 네, 쫙 뜹니다. 2분 15초짜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쓰면 또 여기서 나오진 않았어요. 아니, 별로 아마 제이플라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일로 보이죠. 시간차가 좀 있어요. 네. 굉장히 다른 미디어 환경이죠. 예전 같으면 자기 집에서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저걸로 돈을 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본다? 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동차 산업이 아까 그 1900년대에서 14년대 마차에서 내연기관차로 바뀌는 모습들. 지금은 이런 복잡한 미디어 환경, 산업 구조가 필요 없이 유튜브 하나에서 내가 방에서 저렇게 하바나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는 거죠.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사회 구조가 급격히 단순화되는 거예요. 유튜브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다 같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다 쌩 거짓말입니다. 예, 산업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세상들은 일자리가 점점 더 줄을 거예요. 예. 사람이 이 많은 복잡한 구조에서 해야 될 일을 유튜브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쳇말로 AI가 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향력은 뭐 여러 가지 그래프와 숫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요즘 극장 가기 어려서 더 많이 보고 있죠. 넷플릭스를. 영화를 찍어서 극장에 걸지 않고 바로 넷플릭스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 여러분들 나이죠. 지상파 채널 시청률이 4.74%입니다. 아마 지금은 2018년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3% 됐을까요?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TV 앞에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업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지금 20명입니다. 아까보다 더 줄었어요.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겠죠. 자기가 편리할 때, 자기가 시간이 허락될 때 볼 사람들이 더 많겠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볼 수 있을 때 본다라는 거죠. 아까 좀 교통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언제 하지? 시간 맞춰 앉아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버스 언제 오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이 뭐 기술이나 디바이스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행. 지금은 이제 꿈 같은 일이지만 여행을 또 언제 갈 수 있을까? 해외여행을. 여행 산업도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옛날에 그 여행 산업 구조예요. 여행사부터 해서 항공사, 여행 상품을 만드는 랜드사, 직판 여행사, 뭐 별 이런 구조들이 막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그냥 내가 예약해요. 숙소, 항공, 액티비티 다 합니다. 더 싸게, 더 많은 옵션을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내가 영어만 편하다고 한다면 다 제공받을 수 있어요. 독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전엔 다 독점이었기 때문에 비쌌거든요. 이 여행사들이. 그리고 또 제한적이고 패키지 몇 박 며칠. 요즘은 그런 거 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죠. 내가 그 구글링 해서 검색해서 좋은 데 가고 내가 스케줄 잡고. 그럼 또 다시 한번 질문 생각해야 될 것들.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점점 더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점점 더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투어 지금 상장 폐지할 상황인 거죠. 여행사들 다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생겨야 될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통도 블러 현상이 일어나겠죠. 말씀드렸죠. 아무리 이해관계자 규제로 보호받고 있어도, 면허를 보호받고 있어도 이것도 역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블러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이 블러 변화의 역사를 보면 택시, 1925년도에는 택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인력 거꾼 시장을 딛고 일어난 게 택시예요. 당시에 택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인력 거꾼들이 이게 데모하는 장면입니다. 시위하는 장면. 1925년도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저런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막 여기 밀어 넣고 막 거기서 토큰 받고 차비 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1987년도만 해도 3만 명이었습니다. 저 버스 안내양이. 근데 지금 팀원이 이렇게 딱 태깅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만 명이 영원으로 바뀌어요. 0명으로. 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화류계, 술집 이쪽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면 옛날 영화 중에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게 버스 승무원 안내양 하다가 일자리 잃고 술집으로 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진 영화예요. 이때도 이런 불로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다만 더디게 있었죠. 지금은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안내양 음독 자살 난리였습니다. 네. 교통의 불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 수준이고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앞선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 지금은 회장이죠. 두 달쯤 됐나요? 회장으로 된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 회장이 차 소유에서 공유로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 우리는 더 이상 제조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단편적인 예로 30대의 승용차 신규 등록 추이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2011년도만 해도 30대가 23.7%였는데 지금 2018년도에 17.4%, 2020년 15% 이하가 아닐까. 점점 차를 안 사요. 서울에 살면 차가 필요 없거든요. 대중교통이 잘 되는 데 있으면. 비용도 크고 차도 막히고 수익도 줄고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요거는 2016년 기사거든요. 미국의 동부에 있는 뉴저지 타운이라는 데서 그 시에 파킹랏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그 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기하고 시민들한테 우버를 탈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자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타니까 저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드는 주차장은 필요 없다라는 결정이에요. 대신에 공유차를 타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캐나다 온타리오 우버 버스 2019년입니다. 예,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됐네요. 우버 버스, 우버 셔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수요응답형 버스예요. 노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노선이나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디서럽션, 뭔가 기존의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블러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좀 파괴된다? 요거 파괴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이 파괴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구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구조 속에서 뭔가 좀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거 뭔가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거예요. 방송국 내가 뭐 국장이야, 사장이야. 방송국이 점점 살 길이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광고 수익 줄고. 지금 이제 난리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는 이미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줘서 넷플릭스에서 말하자면 개봉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극장주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방송국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파괴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택시회사, 버스회사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바뀌고 있고 이게 지금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파괴인가?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블러이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전에는 시청률이 40% 50% 나왔어요. 뭐 방송 하나 하면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봐. 왜? 볼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영상틀이었는데 영화를 좋아했는데 영화를 보려면 어디 서울에 있지 않으면 서울에 있어도 전 세계에 있는 영화를 볼 수 없거든요. 서울에 있어야 제한적으로 좀 더 춘천에 있는 것도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온라인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 내가 이전에는 내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 봤어요. 연속극, 축구, 뭐 국가대표, 가요 무대. 볼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으니까. 내 취향을 몰랐던 거야. 음식? 여기 지금 짜장면 있고 여기에 뭐 뭔가 선진국스러운 음식들이 보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공유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무슨 날 되면 생일이다, 오늘 내일이 우리 딸내미 생일이네. 생일이다, 졸업식이다.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이게 좀 아재스러워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집 갔어요. 짜장면 먹고 그리고 또 조금 경제 환경이 좋으면 탕수육도 먹고. 근데 요즘은요, 옛날엔 해외 나가서나 먹어볼 수 있는 음식들이 질비하게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갖다 줘요. 먹는 것, 미디어, 책도 옛날엔 서점 갔어야 됐지. 지금은 아마존 가면 이게 뭔 책인지, 관련된 책은 뭐가 있는지, 뭔가 취향을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이게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말고는 되게 롱테일하게 내 취향도 알 수 있고 내 취향을 취할 수 있고 내가 취향에 맞는 걸 먹고 보고 향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려면 가격도 더럽게 비쌌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정보 그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옵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그 티켓 파는 애플리케이션 열면 경유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찾으면 되게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가격들이 막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사고 가는 거예요. 숙소는 옛날에 호텔밖에 없었어. 아니면 친지 집. 지금은 에어비앤비 가면 거기에 널려 있어. 옛날에는 갈 수 없는 곳들을 막 갈 수 있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과연 이게 붕괴인가? 취향 롱테일인가? 쭉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이게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렇지 향유하고 이용한 입장에서는 되게 다행해졌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급격히 주는 건 맞습니다. 돈 벌 데가 없어요. 학교도 지금 이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막말로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는 공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만 있으면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교직원, 교수, 뭔가 이런 라이센스와 이 체계의 보호를 받고 이런 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 틀 외에서. 네.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용광로 같은 변화들이 그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걸 지급해야 되고 세금도 지금처럼 뭐 재산세,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거 말고 AI세, 자율주행세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받아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노동시간이 줄은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병행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붕괴가 아닐 수 있다. 네. 더 향유할 수 있는, 개인 취향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옵션들이 넓혀지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페이팔이라는 이제 결제수단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회사가 굉장히 그 큰 부를 획득을 하면서 페이팔에 일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있죠. 링크드인이라고 이제 비즈니스 SNS, 유튜브 창업자도 있고요. 옐프라고 해서 그 지역의 식당 정보 막 이런 거 하는, 여기서 되게 많은 그 페이팔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거기서 성취한 부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뭔가 이제 성공에 좀 동력이 됐던 거죠. 우버,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O2O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우버 마피아, 페이팔 마피아처럼 우버 알룸니라는 그런 명칭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버는 또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기존에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주도했다라고 하면요, 우버는 O2O 서비스, 오프라인하고의 그 갈등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장했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버 그 창업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O2O 서비스, 새로운 O2O 서비스를 또 견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픽셀이 아닌 피플을 다루는 기업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이제 그 이해관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거를 딛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도 실은 카카오 택시 타다를 겪으면서 한국 내에서 최대의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겪고 사업을 만들어 본 사람이고, 지금은 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상의 변화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까지 이제 같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까지 이제 같이 소개를 하게 됐고요. 우버 알룸니. 그래서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규제를 이겨내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그 시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모빌리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에 있으면서 겪고 있는 변화들, 그리고 그 모빌리티 산업이 아닌 미디어, 여행, 뭐 언론, 이쪽도 계속 뭐 커머스, 다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겪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축소를 하면은 그죠. 이렇게 해볼까요? 화면 첫 번째 화면으로 볼까요? 그래. 이걸 띄워야지. 그리고 저거 채팅창이 나오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것도 여기는 저 카메라 있는데.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들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뭐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또 그와 함께 이제 블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걸 그럼 파괴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취향의 확대로 볼 것이냐. 근데 약간 취향의 확대 쪽에 무게가 약간 실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실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단언할 수 있는 건 일자리는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저를 포함한 이 세대, 저도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지금 없어졌고, 옛날에 뭐 지금 자기가 입사해서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라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가 있을 거고, 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인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이 급격한 변화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쉽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도록 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힘을 좀 같이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또 다른 양상의 시민운동을 해서 그런데 관심을 갖거나 뭐 그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불편함이나 결핍이 없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차원 얘기하면 이런 인지하에서 좀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삶은 퍽퍽할 것이지만 좀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좀 인지하면서 좀 기존에 없던 직업들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짧게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예.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묘정 학생이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러네요. 핵심 역량 청년들이 갖춰야 될 변화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 찬스도 되게 짧게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 이미 더 지나갔지만 뭐 애들 꿈 물어보면 유튜버 되겠네, 뭐 게이머 되겠네, 아니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물건 뭐 파는 거 하겠네,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안에서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죠. 상담이 됐든, 네,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이런 역할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거는 같이 여러 그 정보를 습득을 하면서 이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뭐 제 강의가 만약에 좀 와 닿으셨다면 이런 걸 계기로 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계속 그 고민하고 정보를 좀 습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책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인님께서 그랩 말씀을 하셨네요. 어디 동남아에서 타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은 한국에도 그랩 같은 서비스가 들어올 텐데 외국 기업이 장악하는 것보다 한국의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세요. 한국은 다른 그 해외에 비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이 지금 감히 못 덤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교통과 관련돼서 지금 카카오 택시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또 SK 티맵 택시, 뭐 티맵 뭐 이렇게 해서 분사해서 뭔가 또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뭔가 지금 당분간은 뭔가 그 그랩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오기는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쪽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송국처럼, 식당처럼, 여행사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시장을 누가 어떻게 열 것인가 굉장히 좀 저도 관심이 갑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농담이 아니고 좀 뭔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서 사람들의 이동을 편하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이 자리에 또 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되면 택시나 버스 운전이 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김채연 학생께서 질문 드린 내용이 아까 제가 이제 이미 계속 한 두어 번 강조를 드렸던 그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 바로 이 수업 끝나고 그 관련된 책이나 그런 그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소득.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는 주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아요. 그 재화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기본소득.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유사한 형태로 청년수당,
이재명 지사 때. 그리고 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수당 이게 초기의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예, 수익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사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그 세금으로 지급해주는. 그럼 세수는 어디서 확보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뭐 포탈에 뭐 세금들을 적절한 명목으로 걷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AI, 인공지능세, 법인세에 이제 추가해서 받는 거죠. 자율주행세. 만약에 그 우버에서, 카카오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매출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따로. 그래야 일자리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걸 좀 먹고 살 거잖아요. 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조금 더 롱텀으로 보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고 이랬던 시기가 인류가 9 to 6, 주 5일, 물론 그전에는 더 했지만 이렇게 막 죽어라고 이랬던 시기가 인류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죽자고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아주 살인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죽어라고 이랬지? 저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게 뭔가 좀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만큼 여기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변화된 체계 내에서 거버넌스,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관심을 더 들여다봐야 돼. 관심을 갖고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뭐 기업이나 자본은 자기의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은 방향,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또 우리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많지 않았을 때도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저기 대답이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빌리티, 그런데 지금 환경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거 조명래 교수, 그 당시에는 교수께서 우리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빌리티다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모빌리티가 뭐 이동 뭐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삶은 모빌리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히 근데 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황윤익 상무님께서는 IT 분야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툴 동아리 하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이제 모빌리티 또 이제 과학기술 혁명 4차 혁명 이런 쪽으로 하셨는데 그런 식의 활동을 하시는 사이에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뭐 카카오 택시를 했을 때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이 또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아주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아주 힘들고 괴롭고 이랬는데 그게 언제였고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가장 그 성취를 느꼈던 시기는 저는
뭐 카카오 택시를 만들고 나서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제 좋은 피드백이 있을 때, 그 아니면 타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오 유저 서비스 너무 좋다라고 할 때 또 좋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91학번이고 그 원래 제가 사수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이는 지금 88학번이근데 우리 나이로 쉬운 2살이에요. 52살. 근데 제가 지금 그 좋은 시기이자 힘든 시기 둘 다가 공존하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뭔가 내가 그 주도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자랑스럽고요. 과거의 어느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제일 힘든 시기는 언제냐? 늘 힘들어요, 일이. 일이라는 건 되게 치열해야 되고, 또 카카오 택시나 뭐 타다나 여러분들이 신문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게 보통 직장 생활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이해관계도 조절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변화에 맞추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되게 피곤해요. 힘들고. 현재의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자랑스러움과 성취감. 내가 지금 또 도전을 할 수 있구나, 도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중교통인데 이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걸 또 이겨내야 되네. 저는 둘 다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재. 힘든 시기, 성취감이 있는 시기. 이전의 과거의 어느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성취감 부분은.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연사님은 설명을 해주시죠. 대학 시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급속한 기술 발전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예상 못했죠. 이 정도까지. 그때도 인터넷 처음 나올 시기였어요. 그때가 자꾸 나이가 막 나옵니다. 그때 인터넷 처음 등장을 했고, 과제를 이메일로 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그 두려움보다는 되게 좀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흠이 있었고 더 나가려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처음 그 영화로 취업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인터넷 회사로 갔었어요. 너무 관심이 갔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갖고 그쪽에 도전을 했고, 그 다음 모바일로 가고 통신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 포털로 오고 막 이렇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변화가 되게 빠르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를 거다라는 거는 인지를 했고, 당시에는 그때가 최고 속도였죠. 와 진짜 빠르구나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그 J커브가 그대로 연상이 돼요. 286. 이게 전문 용어를 딱 하게 되면 졸라 빨라졌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때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더 빠를 거고. 졸라가 전문용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상을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고, 근데 잘 거기에 좀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버겁기도 합니다만 또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느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신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과 그 동아리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았어요. 그 별 고민 안 했습니다. 미래는 낙관주의. 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우리 학교 뭐 동기 선배 후배 중에서는 좋은 회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성적이 그렇게 평점이 좋지 않아 갖고 대기업에 어플라이 할 계제도 못했었고요. 당시에는 내가 대기업 같은 데 다닐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스스로 짓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기회가 많이 다가온 것 같고요. 공부는 진지했으나 열심히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현상님이 질문이 또 했네요. 사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대신에 사수를 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잘 놀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대신에 저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한 1, 2년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그렇게 위축되거나 나한테 뭐
내 미래가 크게 바뀔까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즉, 좀 약간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근자감. 네. 저는 한림대학교가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배우는 사회학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 생활도 너무 좋았고요. 요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됐어요. 여기에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학생회장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 성취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이어서 일부러 학교를 뭐 좀 이렇게 미화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오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런 제 생각을 좀 솔직한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꼭 이 자리는 학교에서 부를 때는 꼭 오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저는 사수했지만 별로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지방 사립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들이 얘기하는 이제 문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지내는 춘천에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여기서 뭔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민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시간 현재를 그냥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환경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의 케이스는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오늘 질문을 다 못하시는 부분 나중에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메일을 적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신 분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선생님 판단해 주시죠. 자, 질문이 또 없습니까? 네. 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질문해 주신 학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셔서 좋은 강연 해주시고 또 진솔하게 답을 해주신 황정희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 박수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수고했습니다.